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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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시부터 이걸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자기와 진짜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펴보시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 많으시니까 많이 물어보시면 되게 지금도 유익하겠지만 향후에도 여러분들 취직하실 때 되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기준 지사님께서 뭐 많은 걸 설명해 주셨지만 연세대학교 국어학번이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어울리지 않게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외교학과를 나오고 지금 입사는 하나대투증권 IPO 부서로 입사를 받고, 그 다음에 3년 일하고 대우증권 IPO 부서로 이제 이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몇 년 있다가 홍콩으로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고요. IPO 부서가 뭐 하는 데인지, 또 IBD가 뭐 하는 데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제 프로파일이에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IBD에서 제일 마지막에 크레덴셜 부분에 들어가는 게 누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걸 좀 제가 과정한 거고요. 원래 이렇게 작게 들어가요. 이건 임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보통 이제 평직원들은 한 이 정도, 그래서 3명 정도 들어가는데, 좀 저도 처음 임원 느낌 나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정외과 학생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제가 이제 정외과를 졸업할 때쯤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풋풋했어요. 이제 제가 봐도 되게 풋풋했고, 이제 눈만 봐더라도 되게 이제 흉기가 돌죠. 이제 근데 막 아직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에 쩔지 않은. 근데 정외과라고 한다면 진짜 금융과랑 너무 안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들 보통 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를 통해서 관직에 좀 많이 가세요. 정치를 배우려면. 저희가 배우는 과목 자체가 정치학, 뭐 이게 행정학, 외교학 이런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는 딱 맞아요. 고시를 해야 됐고, 저도 원래는 이제 외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외시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고시를 이제 때려쳤죠. 때려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시는 붙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아무리 자기가 고시를 통해서 경력을 쌓는다, 지식을 쌓는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고시는 붙어야 돼요. 그래서 고시를 처음에 준비를 하시겠다 하신다면 너무나 의미 있는 직장인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행시 외시 출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겠다 하신다면 진짜 의지 이제 있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붙으셔야 돼요. 안 붙으시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그리고 부모님도 눈물 흘리세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고시, 기자들 되게 많아요. 정외과 출신들.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신방과 출신들 중에서 유명한 아나운서들 많죠. 아나운서들 이렇게 해보면 신방과 출신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외과 출신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 많고, 기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대학원 있죠. 정외과 출신들이 되게 단점이 뭐냐면, 큰 그림을 보게 되죠. 우리는 정외과는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난 정치 외교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이 큰 그림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구한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외과 출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생각과 이상을 품는 거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주제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이렇게 큰 것만 보다 보니까 직장에서 항상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나의 선택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저는 군대 갔어요. 완전. 이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일찍은 안 갔어요.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외모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외모고시를 돼야 되겠다는 마음에 신림동 들어가고 한 1년 반 정도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쭉쭉 기다려 보니까
이제 뭔가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데 저 같은 나이가 찼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 가려고 한다면 1학년 아니면 2학년 맞추고 가요. 갔다 와서 이제 남자들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원래 코스예요. 원래 코스예요, 그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처음 외모고시 하겠다 이렇게 쭉쭉 가다가 나이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장교로 갔어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장교로 하면 되게 좋아요. 편해요. 진짜 편해요. 아시죠? 저는 또 공군으로 왔거든요. 제일 편해요. 진짜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이게 공군 좋은 점. 군대 갔었을 때 장교로 가면 시간이 많고 출퇴근하잖아요. 그렇죠? 출퇴근해요. 출퇴근하고 자기 시간 보장되고. 대신 단점. 학사 장교로 간다. 3년 4개월. 여러분들 보통 가시면 1년 6개월 하려나 이제? 1년 6개월 정도 할 텐데 거기 2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서 잘 판단했어요. 장교로 가는 거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데 저는 가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그때 가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외모 고시는 이제 안 밟겠다, 고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을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군대 가서 정리했어요. 근데 고시는 여러분들이 뭐 주위에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나는 고시했던 사람인데 내가 고시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기업에 가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고시 준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안 하려면 저한테는 이게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군대 가니까 여러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의견 구하다 보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고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내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거를 저는 군대 입대를 통해 갖고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진로된 고민을 진짜 치열하게 했고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갖고 또 깨달은 바도 있었고 자기개발 시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후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군대를 갔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선후배 간의 대화를 많이 하라고 했던 게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전공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경영을 하시든지 경제를 하시든지 회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정액을 하시든지 간에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가세요. 특히 선배들, 사회 진출한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한테 이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무조건 물어보세요. 그런 직종에 가셨을 때 뭘 준비했고 갔었을 때 뭘 기대했으며 지금 현실은 어떤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요. 여러분들 요즘 옛날에 아버님 세대 보면 평균 근속기간이 보통 20년 되시죠? 아시죠? 한번 들어가면 회사가 책임져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책임져 주고 20년 그리고 거기서 명퇴하시고 이러는데 요즘은 평균 근속 연도가 금융권에서 몇 년인지 모르시죠? 5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4번, 5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직종.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배들, 후배들은 모르잖아요. 후배들은 여러분들 어린 사람이고 선배들, 여러분보다 사회에 먼저 진출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만약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다. 아니면 어떤 인더스트리 쪽이다 한다면 그쪽에 진출한 선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너서라도 지인을 찾으세요.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해야 돼요. 이게 선행돼요. 무조건. 막연하게 남들이 가는데 따라가잖아요. 그런 시대 지났어요. 그런 시대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분이 얘기하는 거랑 일치가 된다면 오케이. 그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다. 다시 또 고민해.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 2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제가 군대를 2004년도 10월 달에 갔거든요. 3년 6개월이에요. 저 같은 경우. 3년 4개월 갔다 온 거예요. 그때 금융위기였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넣었냐면 항상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랑 특히 고스펙 사회잖아요. 고스펙. 요즘 신입직원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스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스펙을 이렇게 쌓는지 인턴 뭐 3-4번 하는 거 기본이에요. 저 인턴 경험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제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인턴 경험 없이 취직하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 들어오니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없으면
들어가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턴은 꼭 있어야지 유리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없어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취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도 요번에 저희 공채, 대우증권 공채 보니까 100대 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행권 같은 300대 1, 400대 1 하죠. 그러니까 증권사도 100대 1인데 은행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는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항상 기회는 있어요. 항상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최악이었어요. 다 넘어왔죠. 리먼 넘어가고 베어스턴 넘어가고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증권 지금 아직까지도 구조조정 중이에요. 한국.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든 사업인데도 기회는 무조건 있어요. 될 사람들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준비를 한다면.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어려울수록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는 있다는 것에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를 나와서 군대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를 가서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특수한 게 뭐였냐면 저는 공군 통역장교로 갔어요. 공군 통역장교로 가갖고 당시에 오산에서 1년 근무하다가 국방부로 배치되었고 2년을 거기서 근무했어요. 근데 제 시대 때 있었던 선배들이 어떤 선배들이었냐면 50% 이상이 다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은행 쪽으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좀 뜨고 있을 때였어요. 뜨고 있을 때였고 그러면 나는 이제 고시도 그만뒀겠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고민을 했죠. 그럼 저한테는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우선순위는 그 대학교 때 있을 때는 항상 외모고시였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 외교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우선순위가. 근데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럼 내 다음 우선순위는 뭐냐. 했었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 커머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직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커머셜로 갔었을 때 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저는 돈 벌고 싶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관직에 대해서 명예된 거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뭘 하겠냐? 내 우선순위는 그럼 어차피 일할 거. 어차피 남들이랑 똑같이 일할 거. 나는 돈 많이 받는 데서 일하겠다.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제 선배의 50%가 아까 인베스트먼트 뱅킹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받는 연봉이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연봉이었어요. 보너스로 자기 연봉을 갖고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많이 죽었죠. 금융위 터지고 나서 많이 죽긴 죽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계 IB에서 일하는 분들이 받는 연봉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 사장들이 받는 월급을 가지고 왔어요. 그 30대 젊은 나이에. 혹하잖아요. 야, 일하는 건 빡센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일해갖고 최소 난 보상받고 날 인정해주니까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배님한테 추천받았던 게 라이어스 포커라는 책하고 멍키 비즈니스 하고 볼트라는 책이었는데 이건 거의 필독서예요. 아이비리에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이 다 아이비리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일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재밌게. 설명한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나면 아 나도 아이비리에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기술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아 나도 그러면 아이비리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내 우선순위 뻔하다. 난 머니다 무조건. 난 무조건 머니로 가겠다. 왜냐면 난 예전에 딱 정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진짜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머지가 이렇게 쭉쭉쭉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정했다. 인더스트리를 정했다. 우선순위 정했다. 그럼 이제 딱 나오잖아요. 어디를 이제 노려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채제도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갖고 몇 명씩 뽑는 것까지 기사화될 정도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공채를 노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잡을 이제 못 찾겠, 여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가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했었을 때 공채 제도를 통해서 입사하는 게 장점 하나. 여러분들한테 동기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동기가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조직은 아직까지도 약간 되게 경직돼 있어요. 약간 군대 같은 조직? 그렇죠? 그러니까 선후배 이렇게 끌고 당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동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주위에서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일이. 특히 큰 조직에서. 안 된다고. 자기가 잘 나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저는 이거는 순수히 국내 증권사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본다면 많이 개방된 증권사에서조차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큰 대기업 계열이라고 한다면 원래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동기들이 있으면 같이 크는 거예요. 동기들이.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원에서 대리가고 과장 됐을 때 과장이면 어차피 이제 과장이잖아요. 한 조직의 장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도와줄 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불법적으로 도와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채 출신하고 일반 수시 채용으로 들어간 사람은 너무 달라요. 공채 출신들은 회사 내 애사심이 훨씬 더 세요.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후배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는 힘들더라도 공채를 가라 이거예요. 가서 회사 내 애사심도 키우시고. 왜냐면 한국 조직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공채를 입사하면 이게 훈련소 같은 데를 보내요. 아신지 모르겠어요. 신입연수원이라고 해갖고 되게 심하게 해요. 아마 아까 박주환 지사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한은행이 제일 심해요. 금권에서는.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거기는 거의 군대 부르는 거랑 똑같이 불려요. 때려. 네, 거기 거기 아침에 구보하는 거 아세요? 신한은행은? 6시에 기상시고 구보시켜요. 남녀 여자 차별 없이. 그럴 정도로 근데 신한은행이 그런 조직 문화를 통해 갖고 신한은행 원래 역사 있는 은행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앞서간 은행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조직 문화거든요. 걔네들 그래서 그런 신의 연수 뭐 4주인가 8주인가를 통해 갖고 애사심 막혀요.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근데 공채에 들어가면 다 그걸 겪게 돼요. 그러면 이 세뇌시킨다는 게 굳이 나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를 왜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부심을 키워주는 거야. 공채를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공채를 가면. 그렇죠? 수시 채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공채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공채를 놀이자라고 쓰는 거고 그럼 이제 공채를 놀이자 한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용은 되는데 금융권에서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100대 1, 200대 1 되기 때문에 이력서 딱 이렇게 본다면 바로 알아요. 얘가 뭐 약간 내공이 있는 애인지 아니면 얘가 남들보다 여기서 잘 적응할지 없는지 인사부사는 건 다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차별화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여러분들 생활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스펙이 너무 잘 쌓여져 있어요. 차근차근. 그렇잖아요. 너무 스펙이 너무 좋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차별화 시켜야 돼요. 차별을 어떻게 시키냐 하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딘가를 이제 지원했을 때 쓸 거 아니에요. 지원서를. 그러면 자기 학교, 뭐 학점 이걸 쓰고 나서 지금까지 일서는 인성 경력 쭉쭉 쓸 거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쭉쭉 쓸 거잖아요. 다 비슷해요. 진짜 너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렇죠? 금융권 준비하는데 뭐 이거 자격증 준비 안 하겠어요? 필수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거 기본이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거 있으면 좀 준비했네 이거 했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지원도 못해요.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차별화 어디다 시키면 자기소개서. 자기에 대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한 방이 있어요. 한 방. 스펙은 됐죠? 자기 스토리 쓰라 이거야. 너네들이 과연 내가 사장 입장에서 너를 왜 뽑아야 돼? 스펙 똑같은데 너 남들보다 뛰어난 점 뭐가 있냐고. 에지를 보는 거야. 에지. 그 에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죠. 그게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남들보다 어려운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디더라? 사막 마라톤 이런 게 있나 봐요. 사막 마라톤. 일주일 동안 뛰는 거 사막에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냥 건설회사 갔거든요. 근데 그걸로 붙은 거야.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보니까 딱 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너 무슨 사막에서 마라톤 했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기한테 그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한 경험. 근데 경험이라는 것도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라톤을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느꼈을 고통, 이걸 견뎌냈어야 된다는 의지력, 이런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사부 출신이 아닌데 이 사람들 안 돼요. 이렇게 딱 보면. 대피라는 것도 금방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내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피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요. 본인이 진짜 경험한 것 중에서 진짜 내가 이 점에 있어서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부각시켜요. 그럼 제가 먼저 앞으로 가요. 자기소개서 쓰고. 어차피 반 페이지, 한 페이지 보고 나서 끝나요. 아시겠죠? 두세 페이지 쓰는 거 다 안 봐요. 한 페이지 보면 끝나요. 다 아니까. 최대한 부각시켰어요. 그 점에 있어서. 금융권, 자격증 무조건 따야 돼요. 이거 아세요 혹시? 한국에서 3종 자격증이 있다는 거? 펀드, 증권, 파생, FP까지 4종이 됐죠 이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금융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매도를 시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을 하려면 운전 자격증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 뭐냐? 이걸 공부하면서 증권에 대한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저희 때는 해놓으면 얘가 좀 그래도 준비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시대에서는 이건 필수예요. 다 무조건 따야 돼요. 근데 뭐냐? 이거 1년 만에 다 딸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시간 투자하고 따려고 한다면 이것은 4개 1년 걸려요. 딱 1년. 이거 2주면 따고요. 3개월, 2개월, 이거 6개월이거든요. 딱 1년 걸려요. 딱 1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따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 봤는데 제도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만 이걸 딸 수 있대요. 내년부터. 여러분들 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4학년이라 한다면 여기까지는 지금 빨리 따셔야 돼요. 파생까지.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으면 저걸 딸 수가 없어요. 그건 얘가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공부할 수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쭉 6개월 안 걸리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빨리 따세요. 전에요. 한꺼번에 다 채울게요. 생각 공부만 하면 붙을 수 있는 자료죠. 운전면허를 해봐.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정외과인데 정외과 여기 정치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정외과는 되게 힘들어요. 진짜 최악의 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 자체는 너무 재밌어요. 좀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해 너무 좋았는데 취업을 하려다 보면 정외과가 너무 안 좋아요. 과가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 경제 경영한 친구 아니면 통계 경영한 친구한테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외과에 나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아까 애지 얘기했죠. 애지. 자기소개서 애지. 남들보다 차별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되고 금융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4종 자격증 무조건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무조건요. 회계 기초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딴 데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회계 모르면 여러분이 바보예요. 자기 회사에 대한 회계 아니면 재무 모르면 바보예요. 자기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정도는 제가 봤었을 때 회사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도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삼성전자 전한다. 이 자산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얘네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너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는 예의죠 최소한.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원하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사장님도 되게 화날 것 같아요. 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재무 상태도 모르는데 너가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전에 말씀하시는 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융감독원 가면 다트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모든 감사보고서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어느 회사를 지원하든 간에 다트에 들어가셔갖고 그 회사의 최근 감사보고서 보세요. 이 회사의 재무적 쫙 나와요. 재무 상태부터 시작할 때 손익계산 쫙 나오거든요. 보세요. 근데 정외과인 사람으로서는 이거 볼 줄 몰라요. 그렇죠?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무조건 회계 기초
따로 돈 주고 배우든지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세요. 무조건 공부하세요. 이거는 제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기초는 아셔야 돼요. 기초는. 무조건 공부하세요. 저도 돈 주고 따로 공부했어요. 회계. 중국까지는 저도 공부를 했어요. 특히 저는 금융권이었기 때문에 이거야 자격증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 기초 무조건 알아야 되고 여건이 된다면 저는 요 두 자격증은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요거 둘 다 1년이면 딸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그렇죠? 1년이면 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고 요거를 기본이라고 얘기했으면 요거는 이제 세이라 이거죠. 자, 이게 진짜 에이지.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홍콩에 있는 입장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을 가장 살릴 수 있는 건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언어가 여러분들 단점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통역을 시켰다, 아니면 영어를 시켰다 했는데 어설프게 하면 그건 단점이에요. 그렇죠? 얘는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내가 믿고 맡기지 못해. 그건 단점이에요. 에지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찔러요. 얘는 뭐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영어도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단점이야. 차라리 내가 영어를 한다고 얘기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점으로 만들어야 돼. 장점으로. 에지로. 그럼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장점이어야 돼. 장점. 어설프게 하지 말라요. 영어도 하려면 제대로 할 줄 알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차별화가 돼요. 한국 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겠지만. 외국에서 안 살아도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에서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점으로 만들라요. 결과 자랑할게요. 자랑할게요. 죄송하지만 한 군데 빼고 전 다 붙었어요. 제가 지원한 데. 한 군데 빼고는 저는 다 붙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어디서 제가 우연을 찾냐면 어디에 있느냐 하냐면 저는 우리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선배님들을 자꾸 늘어줘야 돼요. 무조건. 틀린 말 하는 선배님 거의 없어요. 그 선배님들인데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끌어주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배님들을 자꾸 늘어주고 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산업을 가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갔을 때 내가 뭘 기대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정확히 파악해요. 자,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행 충실. 그렇죠? 말씀드렸죠. 회계 지식, 금융, 사종 무조건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장점은 살려라. 얘기했죠. 애지어야 돼요. 남들보다 한 개 뛰어나는 거 무조건 여러분들 있을 거고 그거를 진짜 리파인 시켜야 돼요. 진짜 이게 비수가 되게끔 남들이 날 공격했을 때 그거를 찔릴 수 있게끔 진짜 다듬어야 돼요. 그게 언어다. 여러분들 최고 장점이 언어다 한다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돼요. 월등히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월등히 뛰어나야 돼요. 토익 만점 많아요.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토익 만점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단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한 개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 장점을 살려야 돼요. 언어가 단점이 안 되게끔 진짜 조심하세요. 그런 케이스가 되게 있어요. 이 친구가 4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뽑아놨어요. 한 개 국어도 플루언트하게 못해요. 마이너스가 돼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 예컨대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할 줄 알고 뭐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 그럼 영어는 얘보다 잘하는 친구 더 있어요. 그럼 걔한테 가는 거예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설프게 하는 거지 장점이 아니라고. 그럼 얘는 또 제껴지는 거예요. 중국어 잘하는 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아까 제가 무조건 한 곳은 붙어요. 이유는 뭐냐? 자신감이 붙어요. 한 군데 붙는 순간 여러분들 자신감 100배 업. 무조건 100배 업. 처음부터 끝까지 붙는 게 한 개. 전 진짜 그걸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붙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한 군데 붙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갔을 때도 인터뷰를 하는 자세가 틀려요. 그리고 딴 데 인터뷰 가면 알아요. 서로. 쟤 딴 데 붙었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알아요. 왜냐면 이게 포스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가 틀려요. 얘는 그러니까 안전빵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불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붙으세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끔 쭉쭉쭉쭉쭉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늘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 경험을 붙여봤었을 때 한 군데 붙으면 되게 신기하게끔 쭉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릴게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여러분도 어차피 고스펙이니까 그만큼 무조건 고스펙으로 유지시키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언어가 됐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체력도 되게 여자들 체력도 되게 남들보다 체력 월등히 뛰어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점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무조건 한 곳 붙으세요. 무조건 한 곳에. 여러분들 무슨 제가 발광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가서 사장님한테 나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 아무튼 붙으세요. 그러면 쭉쭉 나가요. 쭉쭉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안 받으시죠. 저는 이제 쭉 빨리 얘기할게요. 저는 IPO를 갔어요. IPO를 갔었던 게 이게 기업 공개를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증권사의 업무예요. 증권사의 업무 영역에 들어가고 이거는 저도 금융권을 지원했었을 때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선배님한테 물어봤을 때 추천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IPO 부서 생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이라는 게 이게 약간 농담도 섞여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일하는 시간이 애널리스트, 대리사원급, 아니면 과장급까지는 최소 일주일 80시간 근무해요. 80시간 근무. 많게는 100시간도 가요. 왜 이렇게 걸리냐면 나중에 경험해보세요. M&A 부서, IPO 부서는 100시간씩 근무해요. 왜냐하면 하는 일 자체가 다큐멘테이션이 너무 많아요. 맨날 제안서 만들어야 되고 맨날 미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IPO 같은 경우는 청구서라는 걸 써야 돼요. 거래소를 이제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KRX라는 거예요. 홍콩에서는 홍콩 엑스체인지에 상장을 시키잖아요. 홍콩은 A1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폼이 있고 한국은 청구서라는 게 있어요.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그걸 제출하는데 그 다큐멘트 자체가 500페이지예요. 그거 하면 보통 한 3주? 한 달 동안은 거의 밤샌다고 보시면 돼요. 80시간씩 100시간씩 근무하게 돼요. 야근 및 주말 출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장점 중에 체력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체력 물어봐요. IPO 보세요. 너 체력 어떠냐? 체력 좋습니다. 얼만큼 좋은지 항상 물어봐요. 틱틱 쓰러져요. 저도 2번 쓰러졌어요. 일하면서. 그냥 샤워하다가 그냥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 왜 그거?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배워요. 여러분. 배우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요 부서만큼 배우는 데를 저는 IBD에서 본 적이 없어요. 회사를 A부터 G까지 뜯어보는 역할을 하는 게 IPO 부서예요. M&A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의미를 찾은 거예요. 80시간, 100시간 근무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의미가 없다 한다면 나와야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근무하면서 의미를 찾았어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회사를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되게 감사하고 남들이 인정해줘요. IPO 부서 출신이든지 M&A 부서 출신으로 한다면 너 진짜 힘들게 빡세게 일했구나. 그리고 열심히 배웠겠구나 해갖고 한 요만큼 한 100이라고 한다면 한 10, 20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출신이라고 한다면. 남들 인정해주는 거 여러분들 일하는 게 뭔데? 돈 벌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이 따라요. 보상이 따라요. 진짜. 근데 요거는 시황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시황 안 좋을 때 들어가면 보상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은 보상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IPO 업무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업무 중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빅뱅 있고 21 있는데 여기 상장시켰고 SM 같은 경우 유상 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IPO 부서가 ECM 부서 내에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증자를 했었는데 이런 게 보통 기사화가 돼요. 보면 기사처럼 YG IPO가 되면 이게 되게 큰 사건이에요. 한 기업에 있어서. 회사가 비상장 업체가 상장한다는 거는 인생이 그냥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새끼라고 그래요. 보통. 이런 기업도 올리는 거 보면 우리가 작업하고 올리거든요. 우리 새끼들. 진짜 그게 농담이 아니라 첫 번째 IPO 올라가잖아요. 울어요.
특히 사원 때는 한 개월 자기가 올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3, 4년 동안 안 될 수도 있어요. IPO를 하는데. 올리잖아요. 너무 뿌듯해요. 내가 100시간씩 일하면서 만든 게 올라갔다. 이렇게 고생해요. 이 사람들이랑 보통 2, 3년씩 고생하거든요. 되게 뿌듯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도움 주시는 분들 선배님들이시고. 맞아 들어가는 게 이게 슬슬 보이시죠?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제 IPO를 제가 7년을 했어요. IPO를 7년을 했고 지금 홍콩에 와서도 IPO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달라요. 홍콩에서는 IPO 업무를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이게 나중에는 이거 금융권 제도의 문제이기는 한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홍콩 IPO를 시키려면. 저희 대우증권 홍콩은 그런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쭉 IPO를 했었고 홍콩 모임에 왔을 때는 제가 원래는 파견을 왔어요. 6개월 파견을 왔다가 6개월 파견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왔고 주재원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보통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3번? 제가 겪은 건 2번이니까 2번씩 위기가 와요. 2년 차 때 위기 한번 올 거예요.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일하는 거. 무조건. 장담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좋은 직장 가더라도 2년 차, 3년 차 때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그때 올 거고 그 다음에 5년 때 한 번 더 와요. 5년 때 오면 무슨 뭐 어떤 의미에서 2년 때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라는 의미에서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들고 5년 때는 지루하다. 딴 거 해야 되겠다는 데서 때려치고 싶어요. 5년 되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대리 아니면 이제 과장급 될 때거든요. 제일 잘할 때예요. 이 제일 잘할 때예요. 업무에 있어서는 아랫사람, 뭐 윗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통제가 다 가능해요. 윗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윗사람도 통제가 하고 아랫사람 통제가 너무 쉬워요, 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나 이제 이게 재미없다.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위기를 저도 겪었고, 저도 때려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맞춰갖고 홍콩을 오게 됐어요. 너무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고, 저 진짜 때려치고 싶은데, 그때 막 애기 태어나고 이럴 때였거든요. 막 일하기 싫은데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잘 풀려갖고 저는 여기 와야 되고 지금 되게 만족하게 지금 2년차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업무는 M&A, IPO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구조적인 차이점인데 대우증권만 얘기 드리면 한국에 IBD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IPO 부서, M&A 부서, ECM 부서, DCM 부서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홍콩에 있는 국내 증권사 중에는 가장 커요. 저 50명이거든요. 근데 IBD에 있는 사람이 8명이에요. 다시 비교해 드릴까요? 대우증권은 지금 전체로 봤었을 때 3,000명이에요. 3,000명이고 IBD에만 150명이 있었는데 홍콩 법인은 50명에다가 IBD 8명이에요. 그 8명이 150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은 다 하라 이거예요. 그게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이 외국계 큰 증권사를 들어간다. JP모건, 아니면 골드만삭스 들어간다면 거기는 뱅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프로덕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지점에 있는 증권사 특히 프로덕트가 안 나눠져 있어요. 무조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9개의 국에 진출을 해 있어요. 그래서 지점을 보신다면 미국에도 있고요, 런던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증권사를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도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주 전략은 뭐냐? 해외 진출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 왜 그렇게 되냐면, 요거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내 증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증권사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50개. 50개. 50개 있어요. 딱 62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죠? 2개 있는데, 이게 라이선스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라이선스를 이제 한국의 증권사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죠. 우리투자증권, NH증권 설정했죠. 이번에 현대증권 이제 매각절차 들어갔죠. 동양증권 매각절차 들어가서 지금 대만증권사가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대우증권도 원래 매각 대상이에요. 그렇죠? 저희 KDB잖아요. 한국산업은행이에요. 저희가. 저희는 정책 정부 거예요. 정부 거. 저희 최대 주주가 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인데 걔네도 100% 지금 42%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너무한 거예요. 돈 되게 잘 버는 회사인데. 그래서 언젠가는 팔릴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다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시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 대비 올해 증권 인수가 2,000명이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 거예요. 더 줄 거예요.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려워질수록 기회는 생기고 기회를 생기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제가 그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고 그걸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한테는 진짜 큰 기회가 올 거예요. 너무 큰 기회가 오고 준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미래 모습. 저는 증권인으로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 모습은 별중요한 임원. 그거는 뭐 증권사 아니라 뭐니 마찬가지겠죠. 근데 IBD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셀사이드예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죠.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일하시다가 지쳤을 때 보통 가고 싶으신 쪽이 바이사이드로 가고 싶어요. 말이 우리나라 지금 되게 간단해요. 셀사이드는 뭐예요? 을이에요. 을. 바이사이드는 뭐냐? 갑이에요. 갑 쪽으로 가고 싶죠.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갑사이드 가고 싶죠. 근데 프라이빗 에코티, 사모펀드로 많이 가고요. 운영사, 아셋 매니저로 많이 가요. 특히 아까 M&A 쪽, IPO 한 사람들은 이쪽에서 니즈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진짜 뜯어볼 줄 알아요. 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 별로 없어요. 증권사 중에.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약간 지점에서 이렇게 주식 약점 매서 돌리는 거 이런 게 약간 증권업이라 하는데 그분들은 이거 못 뜯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IBD 내에서도 IPO가 M&A.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 의외로 쉬워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런 데서 약간 오퍼가 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제가 2번 위기 온다고 그랬죠. 2년차, 5년차. 이때 여러분들 몸값이 제일 비싸요. 여러분 딴 데 지원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자, 국내 IBS 인정받기.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재무회계 지식 처음에 말씀드렸죠. 체력과 이거 긍정적 마인드예요. 긍정적 마인드 아니라 긍정할 건 없겠죠. 긍정적 마인드고 정확성과 적시성 맞춘다면 기업 금융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체력 아까 제가 말했죠. 80에서 100시간. 체력 무조건 있어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눌러요. 100시간 공부하면 서로 100시간 공부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 않나? 고3 때 한 번씩 다 해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이상해져요. 자기가 진짜 이상해져요. 사람이. 80시간, 100시간 공부하면 사람 이상해질 겁니다. 그때 긍정적 마인드를 돌파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적시성에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갖고 계셔야 된다.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갈등도 있어요. 그렇죠? 80시간, 100시간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패인돼요. 진짜. 절대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사고를 못해요. 진짜 80시간에서 100시간 일했다고 한다면 앞에 스크린에 2개씩 띄워놓잖아요. 이게 잠잘 때도 보여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일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마인드가 이상해진다면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뭘 했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진짜 사람 이상해요. 저도 이상해졌어요. 저 예전에 와이프도 저보고 이상해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때는 진짜.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곳은 뭐예요? 교회 있잖아요. 우리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있으시잖아요. 의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 태도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기독교의 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독실하다는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는 의지하시고요. 나쁜 점, 조직문화 군대 갔다고 그랬지만 국내 증권사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저 같은 사람 속에 없어요. 저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조직이 그래요. 조직이. 돈이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술문화. 술문화는 국내 증권사에 한해서 말씀드릴게요. 되게 술문화가 심해요. 특히.
야근하면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또 술 마신다는 게 클라이언트로 술 마시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영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시고 들어와서 또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진짜 이게 되게 관계 자체가 국내 뭐 건설사 대기업 들어가면 끈끈한 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증권사는 약간 좀 피상적인 게 있어요. 이게 깊게 사귀기 되게 힘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대신 동기들이랑은 되게 깊게 사귈 수 있어요. 동기들이 있는 게 좋은 거고 제일 나쁜 게 이들과 닮아가는 거라고 있어요. 이런 경제대 조직 문화에서 저도 군대 때 하던 행위가 그대로 나오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술만 하루 동료하게 되고 피상적인 관계로 사람이 대하게 되고 근데 제가 닮아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닮아가지 않도록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많이 반성해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대했을 때 이타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자기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생 생활 마치시고 사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울 거예요. 특히 금융권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금융권 직업이 진짜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더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뚫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스펙, 똑같이 애지 있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밑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력, 그죠? 인턴 경험 그런 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취직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지. 이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기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스펙 쌓고 준비하는 거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갔으면 되고 들어가고 나서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스펙의 사람, 똑같이 뛰어난 사람이랑 경쟁을 하게끔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실은 나쁜 뭐 다른 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밟고 넘어서야 되는데 밟고 넘어서야 어쩔 수 없죠.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해야 되잖아요. 밟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올라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내 경쟁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100시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9to6 좋을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6에 퇴근하죠? 그건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대리 갈 때까지 3년에서 4년 걸리거든요. 뭐 삼성 같은 경우 5년인가? 걸리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100시간 안 걸리면 무조건 100시간 쓰셔야 돼요. 자기 개발에 100시간 쓰셔야 돼요. 그 3년 동안, 대리 달았을 3년 동안 쌓이는 게 여러분들 평생까지예요. 평생까지. 그때부터 진짜 본부적인 게 있어요. 무조건 쓰세요. 사원 때 6시에 퇴근하죠. 무조건 독서실 가요. 독서실 가셔갖고 공부하세요. 무조건 공부해요. 6시 퇴근해서 나 연애하겠다?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대리될 때까지는 아니면 3, 4년 경력 쌓일 때까지는 무조건 자기 개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개발 하시고 그게 여러분들 우선순위 아니다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고 이 회사에 들어온 이상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고 싶으신다면 무조건 3년 동안은 집에 12시 이전에 들어간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확 차이나요. 딱 보여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안 준비하는 사람 대리 때 딱 보면 실력에서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실무랑 공부랑 틀린 거 아시죠? 실무 공부하라는 거예요. 실무. 이론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지 실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 사는데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힘들더라도 그 3년 참으세요.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게끔 진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인내력, 의지력 하나님이 꼭 간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 미래 진짜 밝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 충분히 달성할 거고 괜찮은 생각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